그들은 변덕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다. 일시적인 유행도 전략적인 움직임도 아니었다. 그것은 잠 못 이루는 밤들 속에서 밀린 청구서와 썩어가는 수확물, 깨진 약속들의 무게 아래 꿰매진 쓴 결단이었다. 그들을 붙잡고 있던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땅도 유산도 자부심도. 예전에는 대대로 갈라진 손으로 희망을 심으며 가꿔온 신성한 땅이 이제는 먼 정치적 결정들로 인해 지뢰밭이 되어버렸다.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은 트럭 하나, 화물을 거부한 창고, 한밤중에 절반 가격에 전부를 팔고 도시를 떠난 이웃. 그 후로는 도로변에 하나둘 매물이라는 팻말이 세워졌다. 텅 빈 시장, 목적지를 잃은 곡물로 가득 찬 사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것은 트랙터의 침묵.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가장 먼저 결정을 내린 이는 로셀라 못비였다. 폭풍과 해충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던 강한 목소리의 여성. 테네시 중심부에 있는 그녀의 농장은 완벽한 과수원과 풍성한 수확으로 유명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전면적인 흉작을 겪은 적이 없었다. 이번을 제외하고 수확할 노동자가 없었다. 노동력의 5분의 1 이상이 사라졌다. 질병 때문도 버림 때문도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새로운 이민 정책, 단속, 위협, 대규모 추방이 가져온 공포. 그들은 떠났다. 모두 한꺼번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해를 구할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다. 나무의 익은 열매는 썩어갔고 그것은 인간의 노력을 비웃는 듯했다. 피해는 전면적이었다. 그리고 로셀라는 수많은 이들처럼 깨달았다.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 정부가 자국의 농촌에 전쟁을 선포한 듯 보이는 세상에선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다. 그 사이 워싱턴의 연설은 점점 더 자극적이 되어갔다. 사면은 없다 라며 자랑하듯 외쳤다. 문제는 열심히 일하던 손들이 아니라 윤택한 책상 뒤에서 내려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들임에도. 그러나 현실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농장에 침입했고 계획을 무너뜨렸으며 구호 문구가 가축을 먹이지도 비료값을 지불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 간극은 끔찍할 정도였다. 농촌은 비명을 질렀고 수도는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렇게 균열은 시작되었다. 시위도 헤드라인도 아니었다. 느리고 고통스럽게 농촌에 살지 않는 사람은 감지하기조차 힘든 침묵 속의 붕괴였다. 닫힌 헛간, 해체된 창고, 세대를 이어온 유산을 종이상자에 담아 트럭에 실어 나르는 가족들. 예전에는 농장에 필요한 물자를 실었던 픽업 트럭들이 이제는 남쪽으로 향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국경을 넘는 길. 목적지는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그곳에서는 땅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정부는 대화하려 했으며 식량은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다뤄졌다. 즉흥적인 무역전쟁의 화폐가 아니었다. 외부에서 본 이들은 과장이라고 했다. 쇼일 뿐이라고. 그냥 한 계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하지만 흙을 삶으로 아는 사람에겐 시간은 잔혹했다. 오늘의 잘못된 결정은 향후 세철을 파괴한다. 어설픈 정책 하나가 전체 가축을 위협한다. 애국심만으로 전기요금을 낼 수 없다. 굶주린 자녀의 눈빛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주권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주권이란 주권자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 땅을 충직하게 지켜온 이들은 이제 땅에 의해 내몰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이나 수출 감소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 깊은 감정이었다. 배신감, 제도적 버림받음, 온갖 희생이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무역전쟁 앞에서 무가치한 짐짝처럼 내던져졌다는 느낌. 중국은 계약을 서슴없이 파기했다. 브라질은 전략적으로 그 빈틈을 메웠다. 유럽은 신속히 동유럽으로 무역 신뢰를 돌렸다. 그리고 미국 곡물은 사일로 안에서 썩었다. 구매자들은 외면했다. 정부는 여전히 연단에서 승리를 외쳤다. 존재하지도 않는 승리를. 결과는 곧 퍼져나갔다. 아이오와 같은 주에서는 교회나 시골 학교 안에서 즉흥적인 가족 회의가 열렸다.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회복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끝났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많은 이들이 떠나기로 결정했다. 비겁해서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땅은 투자 펀드에 넘겨졌고 그들은 금처럼 귀한 피와 땀의 가치를 동전 몇 개로 샀다. 트랙터는 헐값에 팔려 다른 나라로 실려 나갔다. 부모를 돕기 위해 돌아왔던 자식들은 이번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떠났다. 마을들은 점점 작아졌다. 공기 중에는 집단적인 슬픔이 맴돌았다. 분노의 찬해도 무능이나 나태 때문이 아니라 결코 자신들을 포함시킨 적 없는 국가주의의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지워졌다는 자각. 뭐라는 말은 형벌이 되었고 미국이 우선이다 라는 수사는 이제 진짜 미국을 지탱해온 이들 사이에선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상실은 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의 상실이었다. 수많은 이들이 싸워오고 절약하고 투표하고 직접 손으로 일궈왔던 그 나라가 이제는 자신들을 더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확신. 그들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했다. 농촌은 하나의 정치 실험실이 되어버렸다. 그 실험은 실패했을 때 그 땅 위에서 쓰러지는 몸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 결과는 농업적 디아스포라, 파산이라는 이름의 내부 이주, 그리고 약속들이 묻힌 무덤으로 변해버린 곡창지대. 씨를 뿌리는 것이 모든 걸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확이 곧 손해라면, 유일한 미래가 모든 것을 버리고 국경을 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부엌과 헛간에서 가족들이 마주한 질문이다. 수세대 동안 나라를 먹여 살린 이들이 지금은 무너지는 모델의 잔해를 만견히 바라보며 묻고 있는 질문. 로셀라 모삐는 단지 그 첫 번째 이름이었을 뿐이다. 그 뒤를 이은 이들은 수백, 수천. 각자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절망, 실망, 강제된 망명의 서사는 하나 같았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이것은 실패의 서사가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뿌리를 외면한 나라의 정확한 초상이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땅은 여전히 비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땅을 일구던 영혼은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52살의 토마스 필스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14살 때부터 그랬다. 당시 그는 미쓰리 시골의 소박한 농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가장 크지도 가장 현대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1990년대 그는 대두 농장을 확장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새로운 농기계를 사고 사일로 2개를 세우고 장차 아이들에게 이 사업을 물려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늘 수익이 빠듯하다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예측 가능성은 있었다. 그 개념은 2025년이 되자 마치 다른 시대의 유물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3월, 그는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부서졌다는 걸 깨달았다. 30년 동안 거래하던 유통업자는 연락을 끊었고 지역협동조합은 신용을 중단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비료는 이전의 2배 가격이었다. 토마는 트럭 앞에 멈춰서서 비료 자루들을 마치 열린 관처럼 바라보았다. 그 순간부터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고 그것은 결코 그의 편이 아니었다. 트럭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같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이 모든 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희생은 필요하다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토마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미국을 보호한다는 것이 여전히 먹거리를 키우는 미국의 한 부분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가? 사우스 다코타에서는 61살의 다이아나 하퍼가 40년 넘게 운영하던 낙농장을 닫기로 결정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25마리의 젖소를 돌보며 거의 군대식 규율로 생산을 이어갔다. 부자가 되리라 기대한 적은 없지만 항상 장부는 맞췄다. 그러던 중 사료값, 냉각 탱크 유지비, 전기세가 반년도 안 되어 폭등했다. 유제품 시장은 축소되었고
구매자들은 생산비 이하의 가격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행은 경고장을 보냈다. 디아나는 한밤중 헛간에서 착유용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농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누구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모멸감 때문이었다. 61살의 여성이 그저 계속해서 우유를 생산하고 싶다는 사실을 그 어디에서도 진지하게 여기는 이가 없었다. 카메라는 컨퍼런스에 있었고 연설은 연단 위에만 존재했다. 그녀는 그저 소금 미네랄을 더 살 만큼만 팔 수 있길 바랐다. 말과 삶 사이에 이 간극은 보이지 않는 역병처럼 퍼져나갔다. 작은 마을들에서는 교회들이 물물교환 장터를 열기 시작했다. 사료를 달걀과 바꾸고 옥수수를 약으로 바꾸며 정비소는 식료품을 대금으로 받았다. 돈은 돌지 않았다. 존엄성은 더더욱. 그리고 버티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문제가 개인의 몫인지 체계의 붕괴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지친 눈빛이 떠올랐다. 주말마다 자식들은 집으로 돌아와 묻곤 했다. 이젠 그만 포기해야 하는 거 아냐? 이미 한번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의미를 찾고자 다시 돌아온 장성한 자식들도 이제는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하자고 말했다. 수학기와 보온병에 든 커피 사이에서 자라온 어린 자식들은 처음으로 부모가 해답을 잃은 얼굴을 마주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붕괴였다. 세대를 잇는 약속의 파기, 노력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만으로는 강제 퇴거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 아칸사스에서는 64살 부부가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팔아 단기 대출을 갚았다. 아내는 여성농업인 협동조합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길가에서 빵과 잼을 팔고 있었다. 남편은 붉은 밀 농사를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떨리는 손으로 텅 빈 밭을 베란다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단지 경제 탐만을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정치적 연설을 위한 무대로만 쓰이고 이후엔 버려졌다는 감각을 뼛속 깊이 느꼈다. 새로운 관세 패키지가 나올 때마다 약속은 점점 더 추상적이 되었다. 경제 주권, 생산 자립, 공정 무역. 하지만 현실에서는 콤바인 부품 가격이 30%나 오르면서도 그 어떤 해결책도 따라오지 않았다. 늘어나는 건 현실과는 동떨어진 연설뿐이었다. 대통령이 산업 재건을 말하며 웃는 그 순간에도 칸사스 농촌의 창고들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경매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 역설은 잔인했다. 국가는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무역 전쟁에 그들을 노출시켰다. 지방 생산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어떻게 동시에 필수 자재를 질식시킬 수 있는가? 선거 주기마다, 연설마다, 권력의 꼭대기에서 날아드는 분노의 트윗마다 바뀌는 정책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40에서 65살 사이의 농민들에게 이 딜레마는 2배였다. 은퇴하기엔 너무 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다. 과거엔 대출을 권하던 은행들이 이제는 문을 두드리며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다. 무력감은 처참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건 경청의 부재였다. 워싱턴에서는 밭을 갈아엎는 얼굴이 아닌 그래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도 그렇기에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뿌리의 가치를 새삼 되새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토양의 뿌리만이 아니라 권력의 뿌리. 이 결정을 내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디서 왔고 무엇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것이다. 바로 그 맥락에서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대통령들의 생애를 다룬 특별 이북은 단순한 독서를 넘어서 하나의 렌즈가 된다. 도널드 트럼프의 젊은 시절 지배욕과 이미지에 집착하던 그의 성향, 시진핑의 엄격한 성장 배경과 계산된 전략은 그들이 택한 길과 무역 전쟁의 경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곡식을 심고 수확하며 인류를 먹여 살리는 이들에게 떨어진 결과를 설명해준다. 이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해석하는 열쇠다. 행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밭의 썩은 작황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다.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애리조나 국경에서는 아이오와, 칸사스, 네브라스카 번호판을 단 픽업 트럭들이 동틀 무렵 줄지어 국경을 넘었다. 일부는 임시천으로 덮인 트랙터를 싣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단지 여행 가방과 추억만을 실었다. 60살의 남성들은 지평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여성들은 문서, 토지지도, 사업성 보고서를 담은 파일을 꼭 쥐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도피가 아닌 전환이었다. 그 이동에는 깊은 존엄이 깃들어 있었다. 제도적으로 버림받은 것에 대한 조용한 반항처럼. 나라가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떠날 것이다. 하지만 고개를 들고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길 거부하는 용기를 지닌 채 어떻게 한 나라는 그 나라를 지탱해온 이들을 이렇게 허망하게 잃을 수 있는가? 시날로아 지역에서는 마크와 준 패터슨, 각각 58과 62살의 부부가 토마토와 아가베를 재배하는 농가들 옆에 새 농장을 세웠다. 그들은 일리노이스에 있던 300헥타르가 넘는 땅을 뒤로 하고 떠났다. 거기서는 관세로 인해 수출 계약이 무너졌지만 여기에서는 구매자와 안정적인 물류 그리고 기꺼이 일하려는 노동력을 찾을 수 있었다. 오랜만에 그들은 더 이상 워싱턴에서 날아드는 무작위 결정 때문에 매주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 그 여파는 미국에 어떻게 나타났을까? 느리지만 파괴적이었다. 작은 시골 마을들은 단지 세수입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영혼을 잃었다. 농장이 문을 닫는다는 건 단순한 사업 하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빵집이 가장 큰 고객을 잃는 것이고 학교가 농부들의 자녀가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이며 트럭이 더 이상 주유소에 들르지 않기에 그 주유소가 일찍 문을 닫는 일이었다. 조금씩 마을은 더 이상 마을이 아니게 된다. 그저 갈림길, 통과지점, 잊힌 장소로 변할 뿐이다. 캐나다의 마니토바에서는 미국에서 온 전직 농민들이 장려금과 함께 환영받았다. 차가운 기후는 정치적 안정성과 대비되었다. 이곳에서는 지도자의 기분에 따라 규칙이 바뀌지 않았다. 수출 계약은 옥수수 한 철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많은 농민들은 놀랍게도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자신들의 나라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사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자국에서 박탈당했던 제도적 존중이 함께 주어졌다. 어떻게 한 나라는 자기 나라를 실질적으로 떠받들어 온 사람들을 국경 너머로 밀어낼 수 있는가? 지표와 통계의 경제가 아닌 진짜 식탁 위에 빵과 고기와 우유를 올리는 그 경제를 지탱해온 이들과 적이 될 수 있는가? 브라질에서는 그 현상이 더욱 뚜렷했다. 대형 농산물 기업들이 미국인 가족들을 프로젝트에 통합하기 시작했다. 자선이 아니었다. 실용주의였다. 이들 농민의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귀중했다. 언제 물을 주고 언제 수확하며 어떻게 해충을 낭비 없이 제거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십 년간의 기후, 경제, 정치적 시련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알고 있었다. 현지 기준으로 보자면 그들은 거의 초인적 수준의 회복력을 지녔다. 그들은 장기 계약, 법적 안전, 유럽과 아시아 구매자와의 접근권을 보장받으며 통합되었다. 그에 비해 미국이 제공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공허한 자존심의 수사, 곧 정리될 거다라는 막연한 약속.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모두에게 비용을 지우는 전쟁. 트랙터가 국경을 넘기 시작했을 때 워싱턴에서는 아무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이 축소되자 언론은 떠난 자들 속에서 범인을 찾았다. 마치 불타는 집을 떠나는 것이 범죄인 양.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그을린 땅에 희망을 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듯. 그리고 노동자들은 그전까지 농장의 인적 기반이었던 그들 역시 사라졌다. 이민 정책과 박해의 분위기가 결합되어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노동력이 추방되었다. 그들은 단지 육체적 힘이 아니었다. 직관적 지식, 작황과 토양, 계절에 대한 이해였다. 노동자가 떠나자
작물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딸기는 박스 안에서 썩었고 사과는 가지에서 흐물흐물 떨어졌으며 토마토는 수확할 손이 없어 땅바닥에서 으깨졌다. 나라 전체 구석구석에서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었다.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선언되지 않은 집단적 애도였다. 남아있는 이들에게 풍경은 부서진 거울 같았다. 동일한 언덕, 동일한 도로, 동일한 헛간. 그러나 무언가는 영원히 사라져 있었다. 믿음, 어쩌면 의미. 1980년대의 위기마저 버텼던 60이 넘은 농민들조차 이제는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털어놓았다.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당신의 세상에 발을 들인 적 없는 누군가의 결정 때문에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 의자에 앉은 기도는 변해갔다. 이제는 단지 비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 인도함, 희망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를 구했다. 지방회의에서는 젊은이들이 묻기 시작했다. 땅을 상속받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 아니면 덫일까? 장터가 끝난 후의 대화에서는 이제 더 이상 회복 탄력성, 레시리언스를 말하지 않았다. 이별을 말했다. 당신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 이야기가 단지 곡물에 관한 것이 아님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며 가치에 대한 것이며 누가 결정을 내리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이 대화를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관점을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말할 때 침묵시키기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불탄 땅 위에서도 무언가를 다시 심는 일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클리블랜드에서는 47살의 아버지가 같은 주에 세 번째로 빈 쇼핑카트를 밀고 슈퍼마켓 안을 걸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찾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고집 때문이었고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찾던 것은 우유였다. 특별한 것도 유기농도 락토스 프리도 아니었다. 그저 일반 우유, 유통기한이 길고 가격이 합리적인 흰색 갤런 하나. 없었다. 선반에는 찬 기운에 이슬이 뚝뚝 떨어지는 냉장 유리만 있을 뿐이었다. 직원들은 부끄러운 눈빛과 기계적인 대답만 반복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부끄러움이었다. 아주 많은 부끄러움. 기본이 특권이 되어가는 세상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휴스턴의 학교 급식소에서는 과일 대신 묽은 주스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삶은 계란은 마른 빵으로 대체되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아침에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저녁을 거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는 교회 복도에서, 약국줄에서, 지친 친구들 사이의 대화 속에서 속삭이듯 조심스럽게 나눠졌다. 마치 죄를 고백하듯. 왜냐하면 결핍을 인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실패한 것일까? 아니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일까? 사람들은 이제 쌀 한 봉지를 보석처럼 보관했다. 옥수수 캔을 호이와 맞바꾸었다. 식용유 한 병이 몇 달 전에는 상상도 못할 가격에 되팔렸다. 예전에는 안전하다 여겨졌던 동네들에도 작은 생존 네트워크가 생겨났다. 엄마들끼리 밀가루가 어디 남아있는지, 누가 여전히 콩을 파는지, 어떤 가게가 채소 트럭을 받는지 정보를 나눴다. 그건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낭만 없는 과거였다. 집에서 구운 빵 냄새는 없고 강제로 만들어진 결핍의 쓴맛만이 가득했다. 그럼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시장 조정 중이라고 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믿기 어려웠다. 닭고기가 정육점에서 사라지고 연유가 사치품이 되며 채소가 시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상황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약을 반으로 나누어 먹으며 남은 돈으로 다진 고기를 사려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달라스에서는 55살의 여성이 건강보험 상담센터에 전화해 영양상담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뭘 먹어야 할지는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걸 어디서 구하느냐였다. 상담원은 정중하게 말을 더듬더니 자기 어머니도 같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묻는다. 이 모든 게 정점이 아니라 시작이라면? 여파는 유통센터까지 퍼졌다. 트럭은 이제 절반만 실려서 출발했다. 저임금과 과로에 시달리는 운전사들은 이제 새로운 지시를 받았다. 더 많은 수익이 나는 지역에 우선 배송하라. 작은 마을들은 배송 노선에서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말은 곧 정기적인 식료품 공급이 끊기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러분은 평소에 자신이 가는 슈퍼마켓을 누가 채워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트럭이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도시 외곽에서는 분노가 자라났다. 젊은이들은 묻기 시작했다. 왜 정치 행사에는 음식이 남아도는데 동네 마트에는 먹을 게 없나? 왜 정치인은 유기농 시장에서 식량 안보를 말하면서 어머니들은 밤새는 쉼터에서 파스타 한 접시를 더 달라며 애원해야 하는가? 현실의 충돌이 불꽃을 만들었고 결국엔 불이 되었다. 시카고에서는 수입품이 도착했다는 소문 하나에 슈퍼마켓이 약탈당했다. 실제로는 도착한 것이 없었다. 기대뿐이었다. 그러나 배고픔과 좌절이 만나면 남는 것은 혼돈이다. 과연 돌아갈 길은 남아있을까? 압박받은 당국은 물품을 배급하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은 고객당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 증발 우유에는 자물쇠가 걸렸다. 쌀은 이제 500g 단위로 팔렸다. 정부 보조 카드로는 살 수 있는 품목이 줄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엄성은 비닐봉지로 측정되었다. 몇 개나 들 수 있는지,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간청할 용기가 남았는지. 그런데도 이미지는 조작되었다. TV는 사람 없는 시간대에 가득 찬 마트를 보여주었다. 인플루언서는 스폰서 식료품 바구니를 받았다. 정치인들은 엄선된 농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시스템의 중심에 금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금은 말 몇 마디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것이 손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많은 가족들이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냈다.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꾸미고 직관으로 요리를 하고 남은 음식을 다시 활용했다. 하지만 그 창의력은 피로와 함께 찾아왔다. 매일 살아남는다는 건 사람을 소진시킨다. 계속해서 임시방편으로 버티는 삶은 고문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누구도 영원히 임시 속에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넓고 이렇게 많은 기술과 부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자국의 식량 안보를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낼 수 있었을까? 워싱턴 주에서는 100년이 넘은 협동조합이 활동을 종료했다. 이사회가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의 공급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유출된 녹음 속 한 익명의 임원은 이렇게 고백했다. 지역 생산자와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튀르키예에서 수입하는 게 더 이익이다. 그 음성 파일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그리고 튀르키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시즌 베트남은 라틴 아메리카의 네 나라의 쌀을 더 많이 수출하며 미국을 추월했다. 나이지리아는 가공한 카사바, 열대 작물로 유럽 시장의 일부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한때 서구 식량 담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던 우즈베키스탄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듀럼 밀, 단단한 밀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겉으로는 조용했던 이 움직임들이 한때 세계의 식량 창고를 자처하던 이 나라를 글로벌 공급망의 변두리로 밀어냈다. 콜로라도 내륙에서는 에릭 젠센이라는 남성이 여전히 종이와 펜으로 농무부에 편지를 쓰고 있다. 편지는 길고 정성스럽게 쓰였으며 손으로 그린 그래프와 경제 논리가 담겨 있다. 그는 믿는다. 정말 누군가가 읽기만 한다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에리츠는 시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논리를 원한다. 왜 중국에서 오는 필요한 화물이 2배의 가격이 되도록 관세가 붙는지, 왜 필수 농기계 부품에 자국 생산도 없는데 과세가 되는지, 왜 48년간 세금을 내고도 연방의원과의 면담조차 성사되지 않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물론 그 편지들은 답장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쓴다. 고집일 수도, 희망일 수도, 혹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글을 쓴다는 것이 곧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버스턴에서는 독립영양학자 및 식품경제학자 그룹이 발표한 연구가 있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구당 평균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영양안전 기준선 이하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접근 불가능성의 문제였다. 같은 연구는 30%의 가구가 한 끼 이상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비공식 재분배 앱을 통한 기부 식품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43살의 리아 몬테이로는 발표 직후 협박을 받았다. 혼란을 조장했다. 반국가적인 데이터를 발표했다. 배고픔을 드러내는 것은 적들의 편을 드는 것이다. 이 내러티브의 무대 뒤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진실. 작은 농가는 문을 닫고 소비자들은 결핍에 적응하는 동안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남은 것들을 통합하기 시작했다. 농업, 생명공학, 금융부문, 물류 유통에 연계된 다국적 기업들이 토지, 종자, 브랜드, 물류 노선을 빠르게 사들이고 있다. 이들은 노조를 차단하는 조항, 기존 생산자들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한 강력한 계약을 체결한다. 이제 바뀌는 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다. 권력 자체다. 그리고 음식을 통제하는 자는 시간을 통제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이렇게까지 무저항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저항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쳤다. 믿음이 말라버렸다. 자신들이 세운 세계의 관객으로 전락한 채 그 모든 것을 모래처럼 흘려보내고 있다. 중산층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살아있는 식탁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다. 주 1회 공동 텃밭에서 수확한 식재료를 나누고 잊혀진 조리법을 복원하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이었다. 처음에는 목가적인 모임 같았다. 이제는 거의 운동의 색을 띠고 있다. 정치를 논하고 대한 유통망을 제안하며 일부는 이것을 제도화된 식량 사보타주라 부른다. 굶주림이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만약 그 집이 바로 이 나라 전체라면? 뉴스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통화 정책을 이야기할 때 에베리는 쌀알을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5날을 버티기 위해 3컵. 그녀는 여전히 기억한다. 예전에는 한 달치 식량을 자루째 채워 넣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그런데 분노조차 지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답은 대도시가 아닌 도로 위에서 나왔다. 렘라카 내륙에서 트럭 운전사들 한 무리가 멈췄다. 파업도 피켓도 없었다. 그저 특정 노선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했다. 디젤 값이 안 맞는다. 표면적 이유는 그랬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절규가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박스를 나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많은 도시의 마지막 희망을 실어 나르던 존재였다. 트럭이 멈추자 나라의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은 존재하지도 않는 지역 공급 업체를 급히 찾기 시작했고 식당은 메뉴를 바꾸려 했지만 재료가 도착하지 않았다. 정상이었던 시기라면 협상이 있었을 것이다. 정상이었던 시기라면 지도자가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2025년은 더 이상 정상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니었다. 워싱턴의 연설들은 여전히 회복을 말했고 시장에 대한 믿음을 되찾자고 외쳤다. 그러나 도로 81번 국도의 주유소에서는 회색 수염의 주유원이 식은 커피를 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엑셀 표 안에 산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는 옳았다. 현실의 삶은 클릭 몇 번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는 퇴직한 재봉사들이 모여 남은 1000조각으로 다회용 장바구니를 만들고 있었다. 환경의식 때문이 아니었다. 대형 마트에서 비닐봉투 하나에 50센트가 붙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회장인 메이벌 할머니 74살은 웃으며 말했다. 옛날로 돌아간 셈이죠. 피츠버그에서는 3대째 운영되던 가족 제과점이 마지막으로 오븐을 끄고 문을 닫았다. 가게 주인 말초 56살은 말했다. 발효제가 너무 비싸졌고 밀가루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되는 것뿐이라 가격이 불안정했다. 그는 가격을 유지하려 했고 유통업체들과 협상하려 했고 냉동빵으로 레시피를 바꾸며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졌다. 경쟁자에게 진 것이 아니었다. 부재 압센치에게 진 것이다. 기본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게 진 것이다. 그리고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는 지역들에서는 긴장이 행동으로 바뀌고 있었다. 조직도 정치도 아닌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투손에서는 이웃들이 마트 주변에서 즉석 순찰대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남은 걸 지키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보호와 절망 사이의 선은 너무 얇았다. 한 소년이 고기 2팩을 집었다가 밀쳐졌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다. 그 싸움은 뉴스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럼 뉴스는 뭐라고 했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외교 회담, 경제 일정, 하반기 성장 전망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됐다. 그건 다른 행성의 연극 같았다. 그곳에선 설탕을 아끼지 않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며 임대료가 오르지 않기를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다. 에일라카에서는 소규모 어부들이 작은 생선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과거엔 버려졌던 생선들이었다. 가족들이 배가 부두에 닿기도 전에 직접 항구로 찾아왔다. 현금으로, 때로는 말린 고기나 작은 호의로 값을 치렀다. 어부 레이먼드 68살은 말했다. 한 노인이 연어 2마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부츠를 내놓았다. 레이먼드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물고기를 그냥 건넸다. 그러나 그 장면은 그의 기억 속에 타오르듯 남아 있었다. 몇 켤레의 부츠가 더 받쳐져야 누군가가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게 될까. 그런데도 여전히 믿는 이들이 있다.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숫자가 증명한다고,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러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다. 그건 그래프가 아니었다. 텅 빈 냉장고, 마트 주차장에서 울고 있는 어른들. 나한테 콩 조금 남았는데 드릴까요? 하며 문 두드리는 이웃. 그게 지금 이 나라의 결과였다. 어쩌면 지금만큼 멈추고 숨을 고르고 주변을 진짜 눈으로 바라봐야 할 때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남쪽에서 북쪽까지 비옥한 토지를 가진 나라, 언제나 거칠고 단단한 손으로 나라를 지탱해 온 이들이 있었고, 흙길 하나하나마다 투쟁과 극복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 이 나라가 왜 옥수수 한 톨도 심어본 적 없는 사람들,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를 밤새 기다려본 적 없는 사람들, 아픔을 삼키고 그냥 살아가는 법조차 모르는 이들의 결정에 끌려가게 된 걸까요? 용기 내어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그 해답은 통계에 있지 않다는 것. 그건 결코 열리지 않는 권력의 문 뒤에 있고, 기업인과 정치인의 귓속말 속에 있고, 수백만 명의 인생이 엑셀 파일 속 숫자로 바뀌는 은밀한 모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세상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이야기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밀려왔는지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말없이 판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자의 뿌리를 살피고, 누가 영향을 주고, 누가 거짓을 말하며, 누가 조종하고, 누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있는지도.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어떻게 두 초강대국의 권력을 쥐게 되었는지를 따라가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정신을 깨우는 훈련입니다. 그건 숭배를 위한 것도 비난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이나 베이징의 작은 회의실에서 내려진 한 결정이 시골 농민의 파산을 불러오고 시장의 콩값을 올리고 작은 공장을 문 닫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들의 전 생애를 정리한 전례 없는 이북이 고정 댓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읽을거리 그 이상입니다. 이건 렌즈입니다. 이 세계를 꿰뚫어 보는 도구입니다. 무역전쟁, 국제협약,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이동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다시 세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하니까요.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누구의 이익이 작동했는지, 어떤 힘이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 뒤에 누구의 얼굴이 있었는지를. 그건 희생양을 찾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일입니다. 만약 이 영상 속 무언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조용히 혹은 아주 희미한 불편함으로라도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세요. 좋아요 한 번이 큰 응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하는 것.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은 어디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나요? 당신의 아픔, 당신의 싸움, 당신의 불신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변화는 투표함이나 뉴스 속에서만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들음에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데서, 그리고 말없이 속삭이는 용기에서. 나도 봐요, 나도 느껴요, 나도 더는 못 참겠어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을 돌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더 어려운 질문과 삼켜버린 진실들, 그리고 다르게 살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또 봬요.